언제 오나 기다렸던 가을. 낮에는 여전히 여름의 기운이 남아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달력을 들여다보니 며칠 후면 추분입니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이죠. 이때부터 서서히 밤이 길어지고 계절의 무게추는 조금씩 가을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하지만 요즘에 계절의 시계가 어딘가 느슨해진 듯 더위는 길게 머물고 가을은 짧아진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가을인데요. 계절의 길이가 줄어든 만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순간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제 다가올 가을을 잘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잠시 발걸음을 늦춰서 가을의 작은 신호들을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935 라디오 전주원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온 152번째 방송 저는 최석원입니다. 첫 곡으로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는데요. 지금 가을 분위기가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지역의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시의회 의장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지내셨던 조지훈 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조지훈입니다. 네. 특히 오프닝에서 제 최애곡을 틀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잘 맞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실은 뭐 저도 원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그 계엄 내란 이후에 정말 몇 년을 축약해서 몇 달 사이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네. 12월 3일 그날 저녁 그 비상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비상회의로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탄핵될 때까지 정말로 정신없이 진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의 정당 개혁 그리고 국민주권 실현, 당원 주권 실현 그리고 시민 존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상임 대표를 맡아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인 전국의 활동가들을 모아서 진행할 예정인 이재명 정치학교를 전북에서도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바쁘셨는데 네. 일단 지난번 계엄 사태 이후에 단식도 하시면서 굉장히 좀 거기에 네.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저는 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저녁에 전주 시의원 몇 분과 그 다른 몇 사람과 이 감액에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젊은 시의원님께서 갑자기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혼을 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가짜 그리고 뉴스다. 뉴스를 좀 정식 뉴스를 보고 네네. 그런 좀 이렇게 유튜버들에게 나 혹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이게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조리독감이 오면 오리고기 닭고기 먹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구제역이 오면 돼지고기 찾아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거를 싸워내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감동한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월 3일 날 제가 이제 막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통화를 하는데 네네. 저한테 전화가 온 분이 전주에서 네네. 지금 택시 타고 국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의도로. 응, 예. 전주에서 택시 타고 여의도로 가서 거기에서 항의를 하는 전주 시민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롯이 전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북 도민들이 전북 지역에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 윤석열 내란범에 대한 탄핵의 주체였고 주력이었죠. 네네. 시민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한한 정말 뭐라고 할까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그냥 뭐 하는 존경이 아니고 눈물겹도록 그 뭐죠? 피청구인 윤석열을 탄핵한다. 네. 그런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같은 심정이었을 거고. 뭐 저희들 제가 14일간을 단식 농성을 했고 네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매일매일
정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는 걸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혁신회 공동대표를 맡으셨잖아요. 네, 공동대표 이후에 지금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상임대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계엄 이후에 뭔가 이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북혁신회 뭐 어떤 걸 혁신한다고 이렇게 기치를 걸으셨는지. 실제로는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그리고 전국 조직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데 음, 이 혁신회의는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지향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네.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는 그야말로 전위 조직 같은 맨 앞장서서 싸우는 맨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당원 주권을 실현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 네. 주권을 실현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는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야 할 것 같고 네. 지금 아까 뭐 이렇게 여러 바쁜 활동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현장의 목소리들 중에서 뭐 가장 뭐 기억에 남았다거나 조금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라고 생각했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이 의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 문제다.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비 쿠폰도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각 시나 군 단위에서의 자체적인 경제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 비전도 새로 세우고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을 때 시민들 속에서 논쟁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전주시의 논쟁거리. 아, 네네. 전주시에서 이게 필요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게 케이블카였습니다. 아, 케이블카요. 그래서 전주 케이블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최근에는 좀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뭐 제가 다 뭐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전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케이블카가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거친 표현하면 구닥다리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도 케이블카라도 있어야 뭔가 전주가 활력이 솟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이 이제 시민들의 의견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 민주주의 국민주권 시대 뭐 시민주권에는 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뭐 이렇게 올바른 결정이 100%뭐 모든 사람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결정은 없을 수 있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네네. 네,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건 우리가 결정하는 대부분의 것들 미래에 대한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그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함께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그 민주적 절차를 잘 수행하는 거죠. 네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담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근데 우리 좋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직함을 본부장님으로 부르면 아, 되는 네네네네. 거죠. 네. 본부장께서는 전주 케이블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금 이 전주시의 이 지금까지 어떤 도시의 정체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백보양보 이제 저는 거꾸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백보양보해서 케이블카를 만약에 논다. 그렇게 하자. 그게 지금 900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케이블카가 적자나면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인데 백보양보해서 케이블카를 놓자. 그럼 우리가 케이블카를 놓는 건 전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 도구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케이블카의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만약에 논다고 하면 저기 아중 저수지에서 저쪽 건너편에 양묘장 있는 쪽에 옛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쪽 그 네네네. 위쪽에 거기에 케이블카 승강장을 놓고 한옥마을 입구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야기는 그냥 마케팅 차원의 시각으로만 그냥 단순 경영 마케팅 차원의 시각으로만 봐도 한옥마을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아중저수지 건너편에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지금 현재 양묘장의 그 넓은 부지에 차를 대고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옥마을 앞에 와서 한옥마을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둘러보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야 자기 차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자기 차 있는 곳으로 왔어요. 전주시 완전 외곽에. 그럼 다시 그 차를 타고 한옥마을로 들어올까요? 전주 시내로 들어올까요? 다 전주시 외곽으로 나갈까요? 전주 외곽으로 바로 빠질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음. 그냥 4시간짜리 관광 코스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의 문제인데 네네. 2시간짜리 관광 코스로 만들어 버리고 다른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케이블카의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 케이블카 승강장을 비롯한 케이블카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케이블카를 논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영 마케팅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전주 한옥마을 망해라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 설명 듣고 보니까 케이블카가 뭐 생태 환경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다른 시각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말해서 정말 케이블카는 구시대적 발상이죠. 강원도에서도 케이블카 놓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 왜 놔요? 그랬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랬었죠. 네. 지금 현재는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늘로 택시가 날아다닐 겁니다. 그냥 네. 만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상용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UAM 도심항공교통 이게 제가 네네. 영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네네. 어반에어 모빌리티라고 네네. 이미 도심항공에 대한 그 양산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미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지역의 미래 모빌리티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미 우리 전라북도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상용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에서 현대가 만들어내는 이 도심항공 교통수단을 현대가 만들게 하고 그러면 완주에서 생산하고 전주가 도심에서 실증 단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실증 단지와 연구 단지를 연구 사업과 실증 사업들을 전주시가 하고 그래서 전주시가 하늘 나는 택시를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네.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는 게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앞으로의 저기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원장님께서는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 시절에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당시 중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 경험이 앞으로의 전주 발전 굉장히 그 발전의 어떤 고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네네. 그냥 단적인 사례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의 가장 큰 힘, 전주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산 이 중에 하나가 문화자산입니다. 문화예술자산. 네네. 근데 이것이 문화예술 자산이 전주의 힘이다, 전주의 큰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그 문화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전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잘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노래 곡 쓰고 노래하고 이 사람들 문화예술 대중예술가들 네네네. 대중공연자들의 이 숫자가
광주나 대전보다 전주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으로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이 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문화예술 음. 산업으로 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그럼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대중 공연자들은 전주에 그 공연자들이 가고 싶어 공연을 하고 싶은 곳 하는 공공 공연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전통문화전당 한 곳과 한벽극장. 네네. 이 전통문화전당 공연장 한번 빌리는데 얼마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호텔 빌리는 것만큼 비쌉니다. 거기에 에어컨 한번 키면 시간당 10만 원, 20만 원 추가되고 마이크 하나 빌리면 10,000원씩, 20,000원씩 추가되고 이러한 환경부터 확 바꿔내야 됩니다. 진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전주에서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전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 전주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느껴야 되고 행정은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질하고 있어요. 네. 이것부터 바꿔내면서 문화예술 산업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직업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들을 새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도 그렇게 지역의 문화예술 뮤지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항상 네네. 하시는 분들이 전주에서 문화예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긴 한데 먹고 살기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업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 그래서 그것이 산업화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순수 예술을 하는 분의 눈에는 약간 속물로 비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로 되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술은 꼭 가난해야 하나 이렇게 아니죠. 이런 생각들을 바꿔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네. 그런 겁니다. 아무- 예전에 그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볼 때 네네.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쯤에. 네네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돈 받거나 급여를 이렇게 복지 다른 기관들에서 네네. 뭐 유료화하거나 급여를 좀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봉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사자인데 왜 의사 변호사는 돈 많이 받고 사회복지사는 돈 많이 받으면 안 되냐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적이 있는데 네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전주에서는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더 좋은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전주가 더 큰 자산으로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또 전주에서 오래 머물고 있어야 뭐 우리가 저희 그 도시의 인구가 빠져나간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네.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은 그 여러 가지 활동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뭐 발복동 전통시장 청년 창업 네. 현장까지 두루 다니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고민들 뭐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경제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50%를 넘어섰고 네. 이제 대부분의 이 경제 활동들 소규모 경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역에 이미 온라인 경제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 대처가 늦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미 플랫폼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대기업들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고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혹시 본부장님 그 비 오는 날 급해서 카카오 택시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가끔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건을 겪은 이후에 카카오 택시를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하고 전주 사랑 골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가 안 잡히면 프리미엄 올려서 돈 불리잖아요. 그 있죠. 네.
그 프리미엄 부르면 예를 들면은 한 8, 9천 원 요금 내면 가야 될 거리에 한 3, 4천 원이 더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더 붙는 3, 4천 원 중에 우리 택시 기사님께는 얼마쯤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반절은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200원에서 300원 갑니다. 그거밖에 안 가요? 아예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부 다 이 카카오가 다 가져갑니다. 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프리미엄을 왜 이게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 카카오가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지 택시 기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배달 관련 그 플랫폼 기업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진입 장벽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공공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지금 요즘 고민하는 두 가지 축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게 결국은 다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 복지 경제 이야기를 또 함께 풀으셨는데 특히나 그 청년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도 따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따로 떼어놓기보다 삶 전체 속에서 바라보셔야 한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라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뿌리낼 수 있으려면 어떤 활동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공 영역에서 청년 정책을 다루는 그 당사자. 네네. 예를 들면 전주시의 청년 정책 팀장 청년이 맡아서 해야죠. 청년이 직접. 청년이 맡아서 그 청년들의 네트워크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청년 정책을 실행하고 우리 지역의 전주의 청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에 있어도 직접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 과정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대 청년이 20년간 전주에 살 수 있는 정책 이거여야 되는 거죠. 청년 정책의 핵심은 내가 지금 20대에 전주에서 살고 전주에서 직업을 준비해서 전주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40대 50대까지 전주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청년 정책은 40대 50대 그리고 50대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인생 이모작 정책, 평생 교육과 다 연동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하면서 그 정책의 핵심은 20대 청년이 40살, 50살까지도 전주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보통 청년 정책하면 이 현재 당장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는데 좀 길게 보아야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실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기 이 남아서 내가 성장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을 산업화해서 전주가 문화예술 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문화예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 말씀은 지금 20대에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40, 50 돼서도 대중예술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책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간혹 비교 대상 도시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서울로 비교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를 우리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비전의 핵심은 아시아 전체로 눈을 돌려서 아시아 전체에서 적어도 대중예술 분야에 대중예술을 감상하거나 대중예술을 실현하는 산업화에
아시아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세웠을 때 긴 안목 속에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요즘 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한류 뭐 이런 게 많이 뜨는데 한류의 원조 도시다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보면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그렇습니다. 사람을 맞습니다. 키우는 이런 정책들이 좀 부족한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가운 건 예를 들면 전주 그 남부시장에 가면 작당 모의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아 저는 뿌듯했어요. 아 그렇죠. 작당하고 모의장하고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이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구상이 된 거고 그 구상이 실현된 거잖아요. 네네. 작당 모의장 같은 곳이 전주에 4개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키우는 일, 대중예술 실제로 공연을 하는 일 이게 실제로 전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정책은 청년이 직접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상당히 신기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정책도 네. 우리가 이 건물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 네네네. 오실 때마다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네, 있죠. 네. 장애인분이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는 네. 올수 절대 올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네네. 이런 건물을 설계하고 이게 준비하고 허가내주는 일을 장애인이 만약에 담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네. 그럼 이런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네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장애인 정책도 일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그 장애인 당사자가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훨씬 더 장애인 복지 문제나 장애인 정책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네. 겁니다. 공공 정책에 있어서 그 해당 주체들이 직접적인 결정에 어떤 참여하고 그럼요. 네. 하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게 시민 주권, 국민 주권이 아닌가.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국민 주권이고 시민 존중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뭐 경제만 강조하시는 건 아니고 네네. 복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와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얘기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전주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자리 사회적 잡을까요? 경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들이 모두 무너질 뻔했습니다.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그걸 지키는 곳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네네. 각 지역마다 마을 기업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을 지켜내고 이렇게 지켜낸 곳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전주시도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정말 기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전주시가. 많이 좀 이렇게 흐트러졌죠. 네. 네. 도대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것의 핵심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그 사회적 경제를 끌고 갔는데 이 자부심을 다 그야말로 뭉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회적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우리가 마음 상한 그 자존감, 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치의 재정립 이런 것들이 다시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이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로 미래로 갈 수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좀 답답해지는 게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아우 저도 진짜 답답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미 싹 틔웠던 곳들 네. 그리고 씨앗을 뿌렸던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사회적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고, 네, 네. 그거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윤석열 내란 진짜 내란범 정말 저는 그 분야 그 영역에서도 정말 이렇게 막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네네. 그 특에서 특히나 청년들도 그런 사회적 아이, 경제에 그럼요. 들어와서 뭔가 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북에 놀라운 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힘이 있었고 그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진행시키는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영역에서 물심 양면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전주의 선한 기운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선한 마음들을 엮어내는 그 일을 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그 기업들은 뭐 그것이 자영업이 됐건 소상공인이라고 분류가 되건 간에 생존 기간이 일반 창업보다 2배 이상이 길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토대들이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이 퇴행을 불러왔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그걸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다 그야말로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이런 건 좀 저도 화가 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 주제를 바꿔서 사실 이 원장님은 시의회 4번이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네, 의장도 지내셨고요.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례처럼 시민생활과 딱 맞는 정책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길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힘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네네네. 네. 뭐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과 연동지어서 지금 질문한 걸로 이해를 하고. 네네. 앞으로의 또 그런 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번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접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접하고 시의원, 도의원, 자치단체 장,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매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은 시대 정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네네. 대부분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고 그 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통칭해서 뭐 시대 정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 시대 정신이 구현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전북의 시대 정신, 특히 전주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전주를 가장 잘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를 가장 잘 아는 것. 그 전주를 잘 알아야 그 도시를 가장 잘 알아야 그 도시에 맞는 미래 비전을 세우는 거고 그 도시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근데 전주를 잘 안다고 하는 건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주를 안다는 건 그야말로 전주의 지리를 잘 아는 거예요. 전주의 길을 잘 아는 거고 전주의 산을 잘 아는 거고 전주의 물을 잘 아는 거죠. 그 2번째 전주를 잘 안다고 하는 건 전주의 역사를 잘 아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500년 전, 1000년 전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역사. 짧게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바로 1년 전의 전주의 이야기. 전주천은 왜 어떻게 자연 생태하천이 되었는가? 전주천의 버드나무들은 왜 그렇게 멋지게 수영을 갖출 수 있었는가? 이게 전주의 이야기고 전주의 서사지 않습니까? 이 전주를 잘 안다고 하면 그 버드나무를 함부로 베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전주의 이야기, 전주의 서사를 잘 안다고 하면 덕진공원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전주의 역사, 전주의 서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전주를 길게 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거고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는 거다고 보고요. 세 번째 전주를 잘 안다고 하는 건 전주의 사람들을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잘 안다고 하는 건 그 뭐 내 친구가 누구고 무엇이고 이거를 잘 아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전주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고 때로는 전주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했는가. 전주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거를 알아야 전주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전주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청에 전주 시민들을 예비 범죄자 혹은 전주 시민들을 예비 떼쟁이로 땡깡쟁이로 규정하는 차단기가 설치되는 겁니다. 전주 사람들을 잘 알아야 잘 알았다고 하면 전주시청의 차단기가 세워지지 설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원장님은 아까 전주를 잘 아는 것, 지리, 역사, 사람 이걸 잘 아는 게 필요하다 하는데 원장님은 전주를 잘 아신다라고 자부. 그럼요. 네. 저는 전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전주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시민들과 가장 먼저 네.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를 잘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 네. 선거를 하는 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저를 좀 찍어 주십시오.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이러는 음. 건데 전주를 잘 알기 때문에 전주를 존중하고 전주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 전주를 잘 알고 전주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은 실은 20대부터 그 정치를 하셨고 네네. 시의원도 사선도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전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의 나이가 있을 때 정치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된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소신 있는 정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그야말로 그 독재 정권과 싸우는 시민운동 활동가였고 네네. 이제 31살 만 29에 전주 시의원이 됐는데 네네. 그게 98년도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97년도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바로 시의원이 된 거죠. 네네. 그때 31살짜리 이 피 끓는 청년이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는 다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막 우리를 탄압했던 네. 김대중 대통령을 그 죽이려고 했던 뭐 이 막 이게 뭐랄까 너무 뜨거웠던 거죠. 그때의 조지훈은 정말 소신의 청년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둘러보니 제가 소신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의 위험한 신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겁니다. 제가 윤석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를 하면서 네네. 공소장이라고 하는 책 한 권으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무지몽매한 짓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건 과거의 에피소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98년도에 31살에 피 끓는 청년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이게 쭉 보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꼭 반드시 바꿔야 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한 70대 좀 넘으신 퇴직 공무원분들은 저를 지금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어떤 것이 이게 뭐였냐면 전주시청에 상조회라는 게 어느 네, 있죠. 큰 네, 조직인 네, 상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청 상조회가 이제 상록회라고 했었는데 이 상록회가 그때 수익 사업으로 뭐를 했었냐면 그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던 자판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전주시청뿐만 아니라 도서관, 뭐 각종 체육시설, 이 자판기 상록회에서 운영하던 자판기를 모두 다 뺏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럼 사전에 지금 생각하면 사전에 합의하고 토론하고 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제 눈에는 그게 다 이렇게 뭐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보였던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걸로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적정 수준으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싹 예, 그때 당시 표현으로 그대로 싹 뺏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다 일일이 나눠줬어요. 그럼 거기까지 1차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각 동사무소에 있던 자판기까지 다시 2차분 다시 다 뺏어서 다시 또 다 나눠줬어요. 오, 상록회가 운영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그렇게 물론 그게 저는 틀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과 절차에서 최소한의 상록회도 얼마나 좋은 일들을 지금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네. 자기 주머니 털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의 위험한 신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아마 변했다고 하면 가장 크게 변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건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 정치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치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고 협의하고 또는 설득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학 가서 공부하면 행정학이 있고 또 정치 뭐 정치학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학문에서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똑같이 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회적 재배분, 사회적 모든 사회적 재가치, 재자산에 대한 사회적 재산에 대한 재배분의 행위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 삶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과 절차와 그 갈등을 관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귀찮아서 생략하려고 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용하고 이것이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지금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원장님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네. 네. 전주가 더 활기찬 도시가 되려면 꼭 필요한 변화 뭐 한두 가지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한다.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오래된 전통 도시지 않습니까? 이 전통 도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 전통을 자산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센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프랑스 파리가 구닥다리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프랑스 파리가 구닥다리 도시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랜 전통을 속에 살아온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아혁명을 우리 이끌었던 그런 민주주의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이 전통이 미래를 바라보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되고 눈이 되기 때문에 네네.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첨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첨단 기술이에요.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첨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첨단 기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쓰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도시 전주. 지금 피지컬 AI 때문에 전주 전라북도가 네네. 아주 기대에 차 있는데 이 피지컬 AI가 들어오면 누구나 피지컬 AI 가지고 가맥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도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도심항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중한 혁신도시 기관 중에 하나가 뭐죠?
옛날 지적공사 지금 뭐예요? 국토지리 네네. 국토지리 LX. LX 네. LX를 구글도 못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응. LX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네네. 이 LX와 도심항공 기반과 결합시켜서 네. 이거를 어떻게 전주가 맨 먼저 실증 도시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보유한 도시가 될 것인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렇게 네.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통은 전주가 전통의 도시다라고 해서 전통에 대한 부분만 좀 강조하지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는데 원장님은 전통을 가치를 토대로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도시가 돼야 한다라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전통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힘을 크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아까 저희가 이제 시민 주권, 뭐 국민 주권, 시민 참여라는 말을 많이 네네.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에서도 행정에서 자주 들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그런 마음, 네. 공감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공감의 정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뭐 시의원 하실 때나 정치 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에서 어떤 계획에서 그런 것들 실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리더의 유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였잖아요. 네.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뭐고 그 중에 그 의견들 중에 훌륭한 의견으로 조율하고 훌륭한 의견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작은 의견도 훌륭한 의견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 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게 뭐예요? 지금 그 AI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요. 전 사실 좀 무서워요. 좀 무섭죠. 네. 네. 그러면서 무언가 지금의 필요한 답들을 AI가 지금 우리한테 줄 때 AI가 정말로 막 뭘 자기가 나를 따르라가 아니잖아요. AI가. 네네. AI는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기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 인공으로 만들어진 사람 뇌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형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의견도 좋은 의견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설계 능력, 디자인 능력 이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부족한 점이 그런 면에서 좀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그렇게 하려고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의견이 뭡니까여야 된다고 반복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네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인데 그거하고 딱 맞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리더는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작은 의견도 수집해서 좋은 의견으로 디자인하는 능력. 네.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네네. 그럼 앞으로 이 전주의 사람들과 현장을 지켜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주 시민 그리고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좀 이 말씀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다 한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 네네. 한 영역에서 공유 경제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공유 경제라고 하는 흐름은 이 공유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결합하면서 하이브리드 경제를 이룰 것이고 이 하이브리드 경제가 경제의 주로 흐름이 돼서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을 한 축에서 했는데 네. 이거를 자본들이 시장 경제에서 확 공유 경제를 확 끌어당겨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이 필요한 더 큰 자본이 있어야 이 지금 현재 시장 경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형으로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느 하나도 터부시해서 배척하거나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이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늘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된다. 제가 플랫폼 경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약간 공유 경제에 천착했던 사람들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이 기업들에 대해서 네네. 약간 분노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배척하기도 하고. 근데 쉽게 말해 지가 배척해봤자 플랫폼 경제가 어디 뭐 도망가거나 어디 저기 배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주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건 저뿐만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다시 전주를 들여다봐서 전주를 다시 알게 돼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의 어마어마한 변화의 흐름 그리고 AI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쫄지 말고 네. 겁먹지 말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가 첨단이지만 네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첨단이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가 첨단화될수록 운전하는 건 더 쉬운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마어마한 변화의 변화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당당하게 맞서서 정말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로 정말 다시 설계하고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써먹자. 이 변화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써먹는 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했는데 아닙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민들하고 함께 또 시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함께 가는 그런 정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한테 마지막 끝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늘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있는 조지훈입니다. 전에 제9대 전주시의회 의장을 했었고요. 11대, 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했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깊이 고민하고 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전주가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내셨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지내셨던 조지훈 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시민들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가고 있는데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매우 짧다고 합니다. 짧아진 가을이기에 스쳐가는 순간들조차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균형을 찾아내는 거가 우리가 어쩌면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전해주는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펼쳐지는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부산모라도 전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